이 나라를 보고도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안 와본 사람뿐입니다. 팩스를 돌리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나라가 돌아가는 곳에 독일 연방기술표준국 수석감사관 28년 경력의 여자가 서울에서 72시간을 보내고 본국의 보고서를 한 통 날렸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 독일은 이제 한국한테 연수를 보내야 합니다. 지하철 바닥에 유도선에 멈춰서고 고깃집 테이블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쓰레기통 없는 골목에서 입을 다무지 못했어요. 서대문용무소에서는 가해자의 후손으로서 고개를 숙였고 DMZ에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 앞에 말을 잃었습니다. 매뉴얼의 나라가 매뉴얼 밖의 나라에 무릎을 꿇은 72시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하인츠, 이거 완전 하이테크잖아. 서울 지하철 플랫폼에 발을 딛자마자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엘자 하이만 독일 연방기술표준국에서 28년째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점수를 매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뮌헨 U반, 베를린 S반, 함부르크 고가철도까지 독일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은 죄다 감사해봤어요. 그런 제가 서울역 지하 2층에서 바닥에 그려진 형광색 유도선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에 온 건 EU 교통 인프라 벤치마킹 프로젝트 때문이었는데 솔직히 아시아 출장지 중에 서울은 도쿄랑 싱가포르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였습니다. 반도체랑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 정도? 독일이 철도를 깔기 시작한 게 1835년인데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건 1974년이에요. 140년 차이가 나는 나라한테 대중교통을 배우러 왔다는 게 솔직히 좀 우습게 느껴졌거든요. 그 웃음이 플랫폼 바닥에서 멈췄습니다. 형광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선이 발밑에서 갈라지면서 각각 다른 환승 노선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선을 따라 걸으면 계단인지 에스컬레이터인지까지 구분이 됩니다. 베를린 중앙역에서 환승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일단 안내판을 찾아야 하는데 그 안내판이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독일어로만 적혀 있어서 외국인은 물론이고 독일 사람도 헤맵니다. 저도 자국역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바닥에 답을 깔아놨더군요. 글자를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색깔만 따라가면 됐어요. 문맹이어도 한국어를 한 글자도 모르더라도 눈만 있으면 환승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인츠한테 말했죠. 이건 안내 시스템이 아니라 시각적 매뉴얼의 정점이라고. 플랫폼에 서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스크린도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벽이 선로와 승객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어요. 독일 지하철에는 이게 없습니다. 뮌헨 U반은 선로가 그대로 노출돼 있고 취객이 떨어지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죠. 그걸 제가 직접 안전보고서에 적었어요. 개선 권고를 3번 냈는데 예산 문제로 3번 다 반려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노선의 설치를 끝낸 상태였어요.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안내 화면에 표시된 시간과 1초도 차이가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전날 밤 호텔에서 검색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도이치반 장거리 열차 정시 도착률 62.5%. 역대 최저치였죠. 거기에 취소된 열차는 통계에 포함도 안 됩니다. 실질 정시율은 더 처참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 정시율은 99.7%. 처음 봤을 때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소수점 아래가 잘못 찍힌 거 아닌가 싶어서 3번 확인했어요. 열차 안에 타니까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냉방이 쾌적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좌석마다 열선이 깔려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겨울에는 좌석이 따뜻해진다는 뜻이죠. 천장 모니터에는 다음 역 정보, 환승 안내, 날씨, 뉴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는 당연히 터졌고요. 베를린 S반에 타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 있는 건 일상이고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승객들이 코트를 껴입고 타는 게 독일의 현실입니다. 그런 열차가 38% 확률로 늦게 오고 그나마 올 때도 어느 칸이 고장인지 모르고 타야 하는 거예요. 차창 밖으로 서울 지하 터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의 지하철은 탈 것이 아니었어요. 바닥 유도선이 승객을 이끌고 스크린도어가 생명을 지키고
냉난방이 체온을 관리하고 와이파이가 세상과 연결해주고 모니터가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다음 역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화면에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독일 기차역에서는 이 숫자가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안 맞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저 숫자가 정말로 맞을 거라는 확신이 이미 들고 있었습니다. 하인츠가 고깃집을 찾은 건 순전히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저는 한식에 별 기대가 없었어요. 독일 사람한테 외식이란 슈바이낙스의 맥주 한 잔이면 충분한 거고 아시아 음식이라고 해봤자 위넨 시내 베트남 쌀국수집이 전부였으니까요. 호텔 근처에 한국식 고기구이 전문점이 있다길래 그냥 들어갔습니다.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하나도 못 읽었어요. 테이블에 앉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 화구가 박혀 있었어요.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직업병이죠. 화구 바로 아래에 열 배출 통로가 설계돼 있었고 테이블 표면은 불에서 15cm도 안 떨어져 있는데 가장자리는 전혀 뜨겁지 않았어요. 다리에 열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인츠한테 물었죠. 이 열 분산 구조를 누가 설계한 거냐고. 하인츠는 메뉴판을 보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더니 자기도 테이블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2명의 독일 기술 감사관이 서울 고깃집 테이블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있는 꼴이 좀 우스웠을 겁니다. 고기를 올리자 천장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테이블 바로 위에 매달린 환기 후드가 연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식당에서 고기를 구우면 연기가 옷에 배고 머리카락에 배고 식당 전체가 안개처럼 뿌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고기가 익고 있는데도 공기가 맑았어요. 연기가 올라오는 족족 후드가 잡아당기고 있었거든요. 저는 반사적으로 후드의 흡입 면적과 배기 용량을 눈대중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정용이 아니에요. 산업용 환기 설비에 가까운 스펙이었습니다. 식당 하나에 이 정도 설비를 넣었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데 테이블 위에 접시가 하나둘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기만 시켰거든요. 근데 김치가 나오고 콩나물이 나오고 시금치가 나오고 어묵이 나오고 감자조림이 나오고 된장찌개까지 나왔어요. 하인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이거 다 시킨 거냐고. 아니요, 고기 하나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나온 겁니다. 공짜로요. 독일 식당에 앉으면 빵 한 조각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물도 돈을 내야 하고 빵에 버터를 추가하면 별도 요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시키지도 않은 반찬이 7가지나 깔렸고 한 접시가 비자 직원이 다가와서 알아서 리필을 해줬어요. 리필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료랍니다. 하인츠가 피식 웃었어요. 독일에서 이러면 식당이 3개월 안에 문을 닫는다고.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면서 습관적으로 팁을 물었습니다. 직원이 손을 저었어요. 팁 문화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절당하니까 느낌이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레스토랑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가 이미 포함돼 있고 거기에 추가로 10% 팁을 올리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음식값의 10%를 더 내고도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이 전부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 팁 없이 반찬 7가지의 리필 무한인 나라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계산서에 찍힌 금액이 전부였어요. 추가 비용 제로. 식당을 나서는데 하인츠가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에 화구를 넣고 열은 위로만 보내고 연기는 천장이 먹고 반찬은 무한으로 깔고 팁은 안 받고. 이게 상업적으로 성립이 되냐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8년간 시스템을 분석해왔는데 이 식당의 수익 모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독일 기준으로는 적자 구조입니다. 근데 이 가게는 만석이었어요. 저녁 7시에 빈 테이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한 줄 적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조차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건가. 서대문 형무소에 간 건 제 의지였습니다. 하인츠는 경복궁을 먼저 보자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궁궐은 나중에 가도 되지만 형무소는 아침에 가야 한다고.
사람이 적고 조용할 때 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독일 사람이 외국에서 역사 유적지를 먼저 찾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저리게 아는 민족이거든요. 형무소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는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온도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뭔가 무거운 게 가슴 위에 얹혀지는 느낌이었어요. 붉은 벽돌 건물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울릴 만큼 조용했어요. 관광객이 몇 명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안내문보다 강했어요. 간방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어요. 여기에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다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고문실로 들어갔을 때 하인츠가 걸음을 멈췄어요. 벽에 고문 도구들이 전시돼 있었고 그 옆에 당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 10대 소녀까지. 이 사람들이 이 방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설명문을 읽는데 중간에 시선을 내려야 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이런 전시를 볼 때의 감정은 좀 복잡합니다. 우리는 관람객이 아니에요. 가해자의 후손이거든요. 나치가 유대인에게 한 일, 폴란드에서 한 일, 네덜란드에서 한 일. 독일은 그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결정한 나라입니다. 학교에서 나치의 범죄를 가르치고 아우슈비츠를 수학여행지로 정하고 베를린 한복판에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세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죄했고 지금도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무소가 더 아팠어요. 일본이 한국에 한 일은 독일이 유럽에 한 일과 구조가 같았습니다. 식민 지배, 강제 노동, 문화 말살, 인권 유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죠. 독일은 사과했고 일본은 안 했다는 겁니다. 형무소 안에 영어 설명문 어디에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내용은 없었어요. 70년이 넘도록요. 유관순이라는 이름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16살에 독립 만세를 외치다 잡혀와서 이 감방에서 고문을 당하고 17살에 숨을 거뒀다는 설명을 읽었어요. 17살이요. 독일에서 17살이면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이 소녀는 나라를 되찾겠다고 맨몸으로 거리에 나섰고 이 벽돌 건물 안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옆에 서 있던 한국인 관람객 한 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하인츠가 밖으로 먼저 나가 있었어요. 제가 나오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하인츠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입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인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이 사과를 선택한 건 용기가 아니라 의무였다고. 그 의무를 일본은 아직도 피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이만큼 일어선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형무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붉은 벽돌 담장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이 담장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갔고 저 담장 밖에서 후손들이 세계 10위 경제를 만들었어요.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로. 어떤 나라가 그런 역사를 등에 지고 이만큼 달릴 수 있는 건지 독일 사람인 저로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꺼내려다 그만뒀어요. 적을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형무소 정문을 빠져나오는데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아까 그 무게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무게가 채 가시기도 전에 DM지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인츠는 어제 저녁부터 이 일정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 한국에 와서 비무장지대를 안 보고 간다는 건 영국 사람이 베를린에 와서 장벽터를 안 밟고 가는 것과 같으니까요. 우리는 분단이 뭔지 아는 민족입니다. 장벽 앞에서 총 맞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학교에서 외운 민족이에요. 버스가 서울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어요. 한강 하류를 지나면서부터 군사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고 철조망이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분 전까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장 군인이 검문하는 도로 위에 서 있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 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도라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에 동전을 넣고 북쪽을 바라봤어요. 안개가 약간 끼어 있었는데 그 너머로 북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건물 몇 채, 연기 한 줄기. 움직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저 마을은 선전용 마을이라고. 실제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남쪽에 보여주기 위한 세트장이라고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건 베를린 장벽이 아니었어요. 베를린 장벽은 도시 한복판을 갈랐지만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였거든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산과 들판이 평화로운 척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지뢰가 묻혀 있고 양쪽에 200만 명 가까운 군인이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7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28년 만에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시민들이 곡괭이로 콘크리트를 깼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됐죠. 저는 그때 11살이었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통일 비용으로 2조 유로 넘게 쏟아부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독 지역 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났습니다. 장벽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양쪽으로 자유롭게 오갑니다. 한국은 아직이에요. 70년이 넘었는데 아직입니다. 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철조망은 내일도 여기 있을 거고 모레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이 목을 조여왔어요. 독일은 28년을 견디다가 무너졌는데 이 나라는 70년을 견디면서 무너지지 않은 거잖아요. 견딘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들었고 전 세계가 듣는 음악을 만들었고 어제 제가 탄 지하철을 99.7% 정시율로 굴리고 있었어요.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쪽 방향으로요. 가이드가 맑은 날이면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날은 흐릿하게나마 윤곽이 잡혔어요. 저 아래에 1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감탄한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고 아까 형무소에서 본 역사를 등에 진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어요. 포탄 사정거리 안에서요. 하인츠가 옆에서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앞에서 서독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를 논문으로 읽은 적은 있다고. 근데 그건 28년짜리 공포였고 끝이 있는 공포였다고. 이 나라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건 끝이 보이지 않는 무게인데 그 무게를 지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만들어낸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과받지 못한 역사를 봤고 DMZ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을 봤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짊어진 나라가 어떻게 저 아래에서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독일이 통일 이후 30년 동안 동독 재건에 허덕인 걸 생각하면 이 나라의 성취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오는 계단에서 서울 방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고층 빌딩의 윤곽이 안개 사이로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다시 빌딩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람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질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오르드눅, 독일어로 질서라는 뜻인데 우리한테는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규칙을 지키고 시간을 엄수하는 것. 그게 독일인의 정체성이라고 28년간 믿어왔어요. 적어도 서울 골목길에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호텔에서 나와 걷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편의점 앞에도 없고 버스 정류장 옆에도 없고 골목 입구에도 없었습니다. 미넨 시내에는 50m마다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노란색 재활용, 검은색 일반 쓰레기, 갈색 음식물. 색깔별로 나뉜 통이 길거리에 줄지어 서 있고 그래도 옆에 쓰레기가 굴러다닙니다. 독일이 그래요. 통은 있는데 밖에 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통 자체가 없는데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종이 한 장, 담배꽁초 하나 안 보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답은 그날 저녁에 찾았어요. 호텔 근처 주택가를 지나다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리수거장이 있었거든요. 투명한 칸막이로 구획이 나뉘어 있었고 각 칸마다 종류가 적혀 있었어요. 종이,
플라스틱, 유리, 캔, 스티로폼, 비닐, 음식물. 7가지가 넘었습니다. 독일도 분리수거를 하지만 대부분 3가지예요. 종이, 포장재, 나머지. 그런데 여기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따로 분류하고 스티로폼도 별도로 빼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장바구니에 쓰레기를 담아서 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집에서 이미 종류별로 나눠온 거였어요. 페트병 라벨은 떼어져 있었고 뚜껑도 분리돼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CCTV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관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민이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 자존심이 한번 꺾였습니다. OECD 재활용률 통계를 알거든요. 독일이 65%로 1위고 한국이 59%로 2위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독일이 이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속으로 안심했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근데 현장을 보니까 느낌이 달랐습니다. 독일의 재활용은 시스템이 강제하는 겁니다. 법으로 분리배출을 의무화했고 안 지키면 벌금이 나와요. 수거업체가 정기적으로 돌면서 회수하고 그걸 중앙시설에서 재처리하는 구조죠. 시스템이 좋은 거지 시민의식이 좋은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규정이 있겠죠. 하지만 저녁 8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페트병 라벨을 손으로 뜯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건 법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몸에 배어 있었어요. 감시가 없어도 분류하고 벌금이 없어도 라벨을 뜯고 아무도 안 봐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규칙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규칙 없이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인츠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분리수거 1위인 게 시스템 때문인지 국민성 때문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하인츠가 대답을 안 했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저도 없었거든요. 숫자만 보고 1위라는 사실에 만족해왔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골목을 지났습니다. 여전히 쓰레기통은 없었고 여전히 거리는 깨끗했어요. 아까 쓰레기통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에 안 버리니까. 통이 없어도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한 줄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감시관이었습니다. 독일 연방기술표준국에서 28년을 버틴 사람이 가장 많이 만진 게 뭔지 아시나요? 서류입니다. 종이 서류요. 감사보고서, 인증신청서, 규격승인서, 현장 점검표. 전부 종이에 인쇄해서 서명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파일에 끼워 넣습니다. 2026년에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독일 관공서에 민원을 넣으려면 종이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출력하고 손으로 빈칸을 채우고 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이메일 접수가 안 되는 부서가 아직도 있고 팩스가 현역으로 돌아가는 관공서가 있습니다. 팩스요. 하인츠랑 저는 매주 팩스를 씁니다. 이게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행정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계산대 앞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바코드를 찍고 화면을 터치하면 끝. 카드도 되고 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됐습니다. 혼자서 음료수를 사고 삼각김밥을 데우고 커피까지 뽑아 마시는데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게 특별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 편의점이라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인츠가 호텔 로비에서 관광 안내를 검색하다가 한국 정부 앱을 발견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용 서비스였는데 거기서 교통카드 충전도 되고 관광지 예약도 되고 분실물 신고까지 되더군요. 호기심에 좀 더 파고들어봤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모바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세금 신고를 하고 부동산 등기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공서에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줄을 안 서도 되고 종이를 안 들고 가도 되고 창구 직원하고 실랑이를 안 해도 돼요. 독일에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하나 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먼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예약이 2주 뒤에요. 최소 2주. 운이 나쁘면 한 달을 기다립니다.
예약된 날에 시청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또 기다려요. 창구에 앉으면 신분증을 내밀고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서류를 찾아서 다시 오라고요. 그러면 예약을 다시 잡아야 해요. 또 2주. 이 과정을 독일어로 뷰로크라티, 관료주의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붙어 있지만 내용은 끔찍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검색을 하나 했습니다. UN 전자정부 평가. 한국이 온라인 서비스 부문 세계 1위였어요. 193개 회원국 중 1위. 독일은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노트북을 닫아버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요. 28년간 기술 표준을 감사하는 기관에서 일했는데 정작 우리 정부의 디지털 수준이 이 모양이라는 걸 남의 나라에 와서야 실감한 게 창피했거든요. 다음 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시키는데 여기도 키오스크였어요. 화면에서 메뉴를 고르고 옵션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진동벨이 울립니다. 주문부터 수령까지 사람과 대화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손님 대부분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펴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가 당연히 터졌고 콘센트도 자리마다 있었어요. 이 나라는 카페가 아니라 공유 오피스더군요. 하인츠가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에서 이 정도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법안 통과에 3년, 시범 운영에 2년, 전국 확대에 5년, 합치면 10년이라고요. 그때쯤이면 한국은 또 다른 걸 만들어 놓고 있을 거라고. 저도 그 계산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나라는 이미 실행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수첩에 한 줄 적으려다가 멈췄어요. 적을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만 적었습니다. 독일이 선진국이라는 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갑자기 모르겠더군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인츠가 남산타워에 가보자고 했어요. 야경이 좋다고 어디선가 읽었다면서요. 저는 사실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야경이라면 뮌헨 올림픽 타워에서도 봤고 파리 에펠탑에서도 봤으니까요. 그런데 전망대에 올라서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순간 제 두 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불빛이 끝이 없었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양쪽으로 빌딩의 조명이 물 위에 번지고 있었고 그 뒤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산 능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파리의 야경은 아름답지만 정지해 있습니다. 뮌헨의 야경은 고즈넉하지만 조용해요. 서울의 야경은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며칠간의 기억이 전부 겹쳐왔어요. 지하철 바닥의 유도선, 고깃집 테이블 아래의 열배출 구조, 서대 문형무소의 붉은 벽돌, DMZ 전망대에서 본 안개 너머의 북한 마을, 쓰레기통 없이도 깨끗한 골목, 폰 하나로 끝나는 행정.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그냥 잘 만든 인프라이고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전부 이어붙이니까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지하철의 정밀함은 이 나라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고 고깃집의 설계는 타인의 불쾌함을 먼저 계산하는 감각이었고 형무소에서 본 역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 뿌리였고 DMZ의 철조망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 땅에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분리수거의 자발성은 규칙이 아니라 체질이었고 디지털 행정은 멈추지 않겠다는 속도였어요. 전부 따로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빼면 나머지가 설명이 안 되는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하인츠가 옆에서 맥주를 홀짝이면서 말했습니다. 독일은 전통을 지킨 나라고 한국은 미래를 만든 나라 같다고.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를 지키고 아우토반을 자랑하고 맥주 순수령을 500년째 유지하면서 그걸 자존심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대답이 궁해져요. 도이치반은 38%가 늦고 관공서는 팩스를 돌리고 인터넷 속도는 유럽 평균에도 못 미치거든요. 우리가 지킨 건 전통이 아니라 관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달랐어요. 전통을 버린 게 아니에요. 서대 문형무소의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그 담장 밖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세웠잖아요. 과거를 등에 지면서 미래를 달렸습니다.
한 손에는 아픔을, 다른 손에는 반도체를 쥐고 동시에 뛰었어요. 그 속도가 제가 분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28년간 시스템의 점수를 매겨왔는데 이 나라에는 몇 점을 줘야 하는지 계산이 안 됐습니다. 제가 가진 채점표로는 측정이 안 되는 영역이었어요. 전망대 유리 너머로 한강 위에 빗줄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츠가 빈 맥주캔을 내려놓으면서 물었어요.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거냐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아직 정리가 안 된다고. 사실은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면 결론이 너무 명확해지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독일이 배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게 뻔했거든요. 그 한 문장을 적는 순간 제 28년 경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차마 펜을 못 든 겁니다. 남산타워를 내려오면서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이면 인천공항으로 가야 해요.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게 이상하게도 아쉬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빨리 끝내고 뮌헨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하루만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이 잊고 있던 혁신이 여기에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는 학생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할머니. 며칠 전만 해도 그냥 스쳐갔을 풍경이 전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도시를 돌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99.7%로 운행하고 고깃집 환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페트병 라벨을 손으로 뜯고 관공서를 안 가도 되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아침인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보이더군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출장 첫날부터 들고 다녔던 검은색 몰스킨 노트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하이테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적은 첫 단어. 그 뒤로 페이지마다 빼곡했어요. 바닥 유도선, 스크린도어, 정시율 99.7, 불판 열 분산, 환기 후드 흡입 면적, 밑반찬 7가지, 팁. 제로, 서대문형무소 유관순 17세, DMZ. 70년 휴전, 쓰레기통 없는 골목, 페트병 라벨, UN 전자정부 1위, 키오스크 카페. 나열하고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수첩 뒤쪽에 한국의 약점을 적어놨던 페이지가 있었어요. 출장 오기 전에 뮌헨 사무실에서 미리 정리해둔 거였습니다. 대중교통 혼잡 예상, 디지털 의존도 과다로 인한 보안 취약점, 제조업 중심 경제의 한계. 펜을 들었어요.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그어지웠어요. 전부요. 한 줄도 살릴 게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보지도 않고 책상 앞에서 적은 것들이었으니까요. 혼잡하다고 생각한 대중교통은 99.7%로 정시에 도착했고 보안 취약점이라고 적은 디지털 시스템은 유엔이 세계 1위로 평가했고 제조업 한계라고 쓴 나라는 반도체로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며칠 전 이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시아 출장지 중에 서울을 도쿄와 싱가포르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독일이 철도를 깔 때 지하철도 없었던 나라라고요. 그 오만함이 지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메리카노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여기서 매일 마시다 보니 입에 붙어버렸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을 열어 뮌헨 사무실에 이메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한국 출장 보고서 결론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다. 28년 경력에서 이런 제목을 단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술표준국 보고서에 특정 국가를 배워야 한다고 적는 건 사실상 금기거든요. 독일이 누군가한테 배워야 한다는 건 독일이 뒤처져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뒤처져 있는 게 맞았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 앞에서는요. 이메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독일을 사랑합니다. 마이스터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과받지 못한 역사와 끝나지 않은 전쟁을 동시에 짊어진 채
세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출국장 유리창 너머를 한번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곡선형 지붕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고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안녕, 대한민국.